뭐라고? 담배를 제가 탔다면 좀 자기도 죽는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겨우 그런 얘기나 전하자고 나를 찾아왔나? 수는 배엄한 노인에게 늙은 공부의 모델이 되달라고 굽득했다. 더욱 가관이군. 더더러 페인이 든 늙은 공부의 모델이 되려고? 왜 하필 그렇게 되라는 거야? 딱 질색인걸. 그건 그렇고 잠시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일이군. 아주 낙담하고 있어요. 열이 높으니까 기분마저 들떠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나봐요. 괜찮아요. 배엄한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 싫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정말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믿을 수가 없군요. 배엄한 노인은 더욱 소리를 높여 절규했다. 내가 언제 모델이 안 난다고 했나. 자 어서 자네 화실로 올라가세. 그나저나 잔식 중이군. 이번 잔식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있을 곳도 못돼. 나도 자네들도 이제 곧 걸작을 그려야지. 그리고 다시 여기 나가서 이 골목을 탈출하는 거야. 두 사람은 산책으로 올라갔다. 잔신이 잠들어 있었다. 손에 차양을 내리고 배엄한 노인에게 손짓으로 옆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남의 책잡한 기gun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쟁이 넝쿨은 정말로 새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엄한 노인은 내가 빠진 파란 시트를 입은 뒤 바위 삼아 냄비 위에 걸터 앉아 늙은 공부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잔시의 방으로 갔다. 수는 생기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려진 초록색 차양을 쳐다보고 있었다. 콧살을 올렸죠. 밖에 보고 싶어. 잔신은 나지막한 소리를 말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올렸다. 이게 웬일인가. 밤새 쉬지 않고 선한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도 담쟁이 넝쿨에는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넝쿨에서 달린 마지막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고무스러운 초록색이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문드러 있었다. 그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20피트쯤 올라간 줄기에 용감하게 달려 있었다. 마지막 한 잎이네. 잔시가 말했다. 밤사이 꼭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견뎠군.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도 같이 죽어가겠지. 멀고만 신비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이제 달랑 잎새 하나가 남지 않았는가. 그녀는 이 지상에 연결시키고 있던 모든 인연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공상이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양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황혼이 다가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의지한 채 달라붙어 있었다. 황혼 속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맑고 어둠이 덮쳐오면서 다시 또 북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다. 빗방울이 낮은 내동무드식 처마에서 전신을 흘러 떨어졌다. 날이 새자 전신은 또 차양에 올려달라고 졸랐다. 담쟁이 잎새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전신이 누른 채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봤다. 그러다가 가스난로 위에 노인 냄비 안에 닭고기 숯불을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봐. 잔시가 말했다. 뭐래? 뭔지 모르겠죠. 저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겨둬서 내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모양이야. 이제 알았어. 죽기를 원한다는 건 일종의 제약이야. 자, 숯불을 조금 줘. 밀크에 포도주 탄 것도. 그리고 베개에 두세 개 등에 받치고 앉아서 너가 아침 차리는 걸 보고 싶어. 한 시간쯤 지난 후 잔시가 말했다. 언젠가는 나폴리몬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오후에 의사가 돌아왔을 때 군소를 만들어 복도에 나갔다. 많이 좋아졌군. 이미 희망이 반반이라고 할까? 의사는 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능한 사람은 당신이 이길 거야. 넌 아래층에 가서 새로 발견한 환자를 봐야 돼. 배어머니의 사람인데 그 역시 폐렴이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 갑자기 변이 모양인데 글쎄 어려운 거
어려울 것 같군. 그러나 좀 편하게 누워있도록 오늘 입원시킬 작정이야. 그러나 오천 씨는 침대 위에 누운 채 파란 털실로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목도리 뜨고 있었다. 떼수가 와서 그녀를 끌어안다.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말해봤어. 병원 할아버지가 오늘 회로로 돌아가셨어. 어제 아침에 관리인이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신호를 하고 있더래. 둘이 시트 누워있었는데 옷이 모두 젖어서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비바람에서 나왔던 밤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랐더나.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랜턴, 헛간에서 끌어온 사닥다리, 하필 두세 자락,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에 녹인 팔레트가 방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창밖을 저기 벽에 붙은 담탱이가 마지막 잎새. 바람이 부는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 저는 흔들리지 않아. 사실 저게 바로 배운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이었던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벽에다 새 잎새를 그리고 있었던 거라고. 20년 후, 오 헨리. 경관 한 명이 골목을 순찰하며 지나갔다. 보기엔 의젓한 걸음걸이였다.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듯한 그 걸음걸이는 경관이 오래된 습관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래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곤봉을 빙빙 돌면서 경관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거리는 지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시민치 않은 보아원 경찰관의 훌륭한 표본이었다. 골목마다 가끔 담배가게나 노점 식당에 등불이 보였었다. 대부분의 가게는 일찌감치 닫혀 있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경관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철물상 점포 앞이었다. 어둠을 등지고 한 사나이가 입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경관은 곤동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주며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경관이 다가자 사나이는 재빨리 말을 꺼냈다. 저는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요. 20년 전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20년 전 바로 이 자리 음식점이었습니다. 빅조라는 별명을 가졌던 브래디라는 친구가 음식점 주인이었지요. 경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틀림없군. 그 식당은 바로 5년 전까지 있었고 사나이가 성냥을 켜서 입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에 눈 날카롭고 턱이 네모내진 창박한 얼굴과 오른편 눈썹 위에 찍힌 조그만 상처 자국이 나타났다. 넥타이핀은 묘한 방식으로 끼운 큼직한 다이아몬드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오늘 밤 사내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브래디의 음식점에서 지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으며 지민이 이 세상 하나뿐인 저의 친구였죠. 우리는 둘 다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고 지민은 20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튿날 한 재산을 잡기 위해 서부로 떠나게 되었죠. 함께 가고 싶었지만 지민은 무슨 일이 있다라 뉴욕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뉴욕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어떤 신문이 돼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여기 와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경관 사나이의 말에 호기심이 나타났다. 그거 참 재미있군. 하지만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은 좀 긴 것군요. 그래 일단 헤어진 후 그 친구에서 무슨 소식은 없어서 물론 있었지요. 얼마 동안은 서로 편지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자 피차 소식을 모르게 됐지요. 아시겠지만 서부는 대단히 활발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요. 저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친구가 과연 나타날까요? 지민은 반드시 저를 만나러 나타날 겁니다. 죽지 않는 말이죠. 그는 정말 고식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 약속을 어길 리가 없습니다. 저는 1000마일이나 여행해서 여기까지 온 걸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뚜껑에는 화려한 문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곧 10시 정각이었어요.
네가 인적 문 앞에서 작별한 것은 서부에 가서 한 미천 독하게 잡았어. 그야 물론이죠. 저는 서부에서 남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약삭빠른 놈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뉴욕에선 그날그날 판에 찍은 것처럼 하는 일이 뻔합니다. 서부에는 잠시도 안심을 못합니다. 그치는 곤봉을 빙빙 돌리면서 두세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가만 가겠어. 당신의 친구가 틀림없이 오기를 바라고. 친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 기다려야죠. 안녕히 가세요. 경찰다리. 경관다리. 경관은 사내와 작별하고 그가 담당한 구역으로 더 걸어갔다. 거리는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잔잔하던 바람이 거칠게 불어닥쳤다. 허름한 간판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다. 따끔씩 해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바쁜 걸음을 시작했다. 20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0마일의 길을 달리는 사나이는 철물선 위에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친구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20분이 흘렀다. 인기척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그는 긴 외투를 입었다. 키가 아주 큰 사나이였다. 오, 저기 서 있는 게 보브인가? 다가와서 사나이가 반신반의를 물었다. 그대가 짐의 위진가? 철물선 앞에서 기다리던 사나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사나이는 반드시 여기서 만날 줄 알았다. 20년이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옛날 식당은 없으니 모양이긴. 그래 보고 서부는 경기가 어떤가? 큰 사나이가 물었다. 그야 대단하지. 네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있어. 그런데 넌 참 많이 변했구나. 키도 예전보다 커졌고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 골목의 어두운 속으로 보고는 지미를 잘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20살이 넘어서 키가 다시 자랐어. 지미는 변명한 대답했다. 그렇군. 이곳 뉴욕 세상은 어때? 그렇더라기지. 난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그만 가세. 내가 잘 아는 집에서 한잔하면서 천천히 옛날 얘기나 하자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골목에 빠져나왔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신을 파묻은 채 뚱그러운 표정으로 경찰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약국 앞까지 걸어갔다. 전등 밑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상대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런 자네 내 친구 지미 위지 아니겠는가? 서부에서 온 사나이의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오해하고 있군. 오해가 아니야. 아무리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해도 외부리코가 납작하게 주저앉는 만큼 길지는 않아. 키 큰 사나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20년 동안 착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변하는데 이건 얼마든지 있지. 아, 그렇다면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키 큰 사나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넌 지금 끌려가 있는 거야, 버브. 내가 이쪽으로 올 것 같다고 시카고 정보가 나갔지. 순순히 따라갔나? 매우 어리둥절한 표정이로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편지가 있으면 책 밑에 읽어보게. 외관적인 내 등록짐이 이제 경관이 자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편지일세.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친한 보부에게. 나는 우리가 20년 전 약속한 그 장소로 나갔다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명 수배자의 얼굴을 보고 말했지. 자네가 성광을 켜서 입담배에 불을 붙일 때였다네. 하지만 어떻게 내 손으로 친구를 체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사에게 부탁한 것이네. 지혜로부터.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 플루토, 지금부터 몹시 끔찍한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자 한다. 물론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나 스스로 내가 겪은 일을 부인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쳤다거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난 내일 죽을 목숨이다. 그러므로 죽기 전 마음속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고 싶은 생각뿐이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나에게 공포를 주고 번면을 주고 나를 파멸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 나에게 크나큰 공포감을 준 사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 남의 눈에 띌 정도로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다. 그것이 지나쳐 아이들의 비웃음을 받을 지경이었다. 특히 동물을 좋아해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자주 사다 주었다. 나는 동물을 데리고 놀면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는 일은 더없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애완동물을 기르는 내 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말을 잠드는 게 길어본 사람의 애완동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어떤 것인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의 애정에는 인간처럼 어떤 사소한 개선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자기 희생뿐이다. 나는 일찍 결혼했다. 다니 아나는 나와 성격이 비슷한 여자였다. 아직까지 동물을 사육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새는 물론이고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고양이까지 기르게 되었다. 특히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전신이 까맣고 놀랄 만큼 영리했다. 아내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마녀가 변장한 것이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을 들려주곤 했다. 공교롭게도 고양이 이름 플루토였다. 플루토는 여러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였다. 먹이도 매번 내가 직접 주었으면 화답이라도 한다. 고양이가 집안 어디를 가도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는 고양이가 우정한 이유를 물으니 계속되었다. 그 사이 난 서서히 나쁜 습관이 생겼다.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음주벽이 날로 악화되었다. 우울증까지 겹쳐 나이 갈수록 심울해지기 일쑤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것에도 헐끈성을 내곤 했다. 급히자면 아내에게 역사를 퍼붓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휘둘렀다. 나의 난폭한 성질은 급기야 집안에 이르는 애완동물도 영향을 난 토끼나 원숭이, 개들이 어쩌다가 내가 다가오면 사정없이 그것들을 괴롭혔다. 급기야 늙어버자 토라지기 잘하는 플루토까지 학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단골 술집에서 진흙소리를 퍼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문을 열자 고양이가 풍속지 않게 스멀스멀 나를 피해 달아났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고양이를 힘껏 붙잡았다. 급작스러운 행동 플루토는 이벌레 내 손을 가볍게 핥혔다. 피를 보자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나의 순수한 영혼 탄수를 내 몸을 빠져나가버리고 술에 절어 일그러진 사악한 증오가 온몸에 전율을 떨게 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 있던 조그만 칼을 꺼냈다. 그러고 고양이의 목을 움켜잡고 한쪽 눈을 태연하게 도려냈다. 고양이는 미친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다른 둘이 깨어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공포와 회한이 뒤섞인 실로 이상한 기분을 맛보았다. 그러나 후회는 잠깐뿐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쑥뚝에 빠져버렸다. 그 사이 고양이는 조금씩 상처를 회복했다. 도련의 눈도 끔찍했다. 고양이는 전과 마찬가지로 집안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러다가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공포에 질려 재빨리 달아났다. 고양이가 달라진 태도는 날 슬프게 했다. 고양이에 대한 나의 감정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추악한 증오심으로 이어져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고 말았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본성을 헐헐 타오르며 나를 조르었다. 나는 그런 충동이 존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다. 는 것을 분명하면서도 어리석은 행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사람이 세상에 남은가? 오히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참지 못하는 거다니까. 우리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분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기고 싶은 욕구를 늘 갖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바로 그 감정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제도는 동물을 계속 확대해서 결국 스스로 파멸로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이 헤아리기 어려운 영혼의 욕구였다. 자신이 나무라며 자신의 본성을 학대하고 죄악의 악순환이 구렁텅이로 퍼져든 것이다. 어느 아침 나는 고양이의 목에 밧줄을 걸어 나무까지 매달았다. 내 행동은 누가 보아도 태어났다. 추의 몽소림도 없었다. 비통한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플루토가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양이를 단 한 번도 나를
화나게 한 적이 없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고양이를 두는 건 내 자신이었다. 고양이의 목을 누르면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착했다. 나는 그걸 알면서 점점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었다. 이 공포. 행복한 얘기를 그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퍼득 잠에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집안에 불길이 휘날려 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몸만 빠졌다. 화가는 나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렸다. 나는 절망의 함정 속에 빠져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날 닥친 재난과 나 포악했다. 행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나는 사실연관 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다. 어떠한 사소한 매듭이라도 불완전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가 일어난 다음날 나는 불탄 곳에 가보았다. 병원은 조금만 더 그렇게 남아있고 모두 헐려 있었다. 남아있는 부분은 집이 주문. 그러니까 침대 머리맡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최근에 석회를 새로 바른 탓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벽에 달라붙어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의 시종일관 이상한 일이군. 이라든지 참으로 신기한 걸 같은 말을 내뱉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던 그쪽으로 가봤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얀 벽에 조각이 난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상이 나타났었던 것이다. 그 인각을 놀라운 만큼 정교했다. 고양이 상에 목둘레는 올감이 한가닥에 경계했었다. 내가 준 고양이의 유령이 틀림없다. 나는 처음 그 유령을 보았을 때 나의 놀라움과 공분은 극심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추리해보았다. 검은 가까이 붙어있던 정원수의 고양이를 매달지 않았던가? 불이 나다 누군가 우리 부부를 깨워줄 유령으로 죽은 고양이의 수치를 끌어내려 창문 안으로 던져놓은 곁에 있었다. 그 순간 불길의 방안을 휘어갔고 석회를 위로 떨어진 고양이의 수치가 불길에 녹아 고양이 형상하게 된 게 틀림없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리는 완전히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아니 이성을 납득시켰을지언정 내 핵심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고양이의 환영은 여러 달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마음속에 막연하게 남아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나는 고양이를 죽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찾아가서 술집이나 절에 내가 죽인 고양이와 비슷한 고양이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날도 나는 술에 취한 얼굴로 주점에 앉아있었다. 그러다 문득 주점의 유일한 가구라고 알 수 있는 수많은 수동이 검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검은 모양은 뭐를 알아차린 건지 사실 무척 이상한 일이었다. 가까이 다가 손을 뻗어봤다. 그것은 놀랍게도 지금 플루토와 같은 검은 고양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건대가 빼놓고 플루토와 모습이 똑같았다. 플루토는 몸이 새까맸으나 그 고양이는 가슴 부분이 하얗고 커다란 눈덕점으로 뒤덮여 있었다. 내가 손을 대자 고양이는 얼른 달아났다. 그리고 나는 목을 쭉 빼고 내 몸을 비비며 아양을 떨었다. 나는 기쁨에 들떴다. 내가 찾던 그런 류 고양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술집 주인은 그 고양이를 내게 줄 수 없느냐고 물어봤다. 술집 주인은 고양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전엔 전혀 본 적 없는 고양이라는 것이다. 나 잠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고양이가 나를 따라오려는 눈치였다. 나는 그대로 따라오도록 내버려 줬다. 나는 길을 걸으며 이따금 허리를 굽혀 고양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거려 주었다. 고양이는 집에 오자마자 곧 적응을 했고 아내도 그 고양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나의 애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스스로 고양이 내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점은 나를 참을 수 없겠다. 불쾌한 마음은 점점 강렬한 증오심으로 발전했다. 나는 고양이가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 예전에는 내가 고양이에게 저지른 잔악한 행위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난 더욱 치를 떨며 고양이를 미워하게 되었다. 나는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고양이를 피해 다녔다. 무엇보다 나를 미치게 했던 건 고양이의 한쪽 눈이었다. 그 녀석은 죽은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입구였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고양이를 데려온 다음날에 알 수 있다. 아내의 행동은 나와 정반대였다. 아내는 애정을 가지고 고양이를 대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내의 행동은 일찍이 내가 간직했다 잃어버린 것이기도 했다.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고양이의 태도였다. 내가 고양이와 멀리하면 할수록 고양이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따라다녔다. 정말 녀석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쫓아다녔다. 어떻게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언제 왔는지 내 의자 아래서 쳐다보거나 무릎 위로 떠올라 내 몸을 비벼대기도 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면 다리 사이에 끼어들어 나는 자칫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런 날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가슴을 타고 오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당장 녀석을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플루토를 죽인 이유, 고요 몹시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공포감이었다. 내 몸에 어떤 위해를 미칠 정도의 공포를 물러내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그때의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부끄러움을 없어 고백하자면 그렇다. 중죄를 짓고 깜빵에 갇혀 고백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그 공포감이란 건 실상의 나를 보잘것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고양이의 가슴에 흰 반점이었다. 처음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 반점은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조금씩 변해 가서 마침내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이 몸서리가 젖지는 일이었다.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반점의 형태였다. 그 반점의 형태는 내가 바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교수대의 형상, 바로 그것과 일치했다. 나는 고양이의 가슴의 반점을 볼 때마다 죄악과 죽음 같은 처절한 장면들이 생각하며 치를 떨곤 했다.